천하의 나쁜 놈! 이런 파렴치한 놈은 마을에서 내쫓아야 해! 한밤중 과부의 집을 드나드는 선비를 향해 마을 사람들의 돌팔매질이 쏟아졌습니다. 저 선비를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시오. 하지만 선비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보면서도 단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 비밀은 무엇이며 어떤 이유로 이 선비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키게 만들었을까요? 조선 이야기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한 선비가 매일 밤 과부의 집을 몰래 드나들며 온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 끝에 숨겨진 진실이 모두를 눈물 짓게 만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선비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한양 성박 작은 마을 송파에는 김유신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40을 간 넘긴 나이에 학문이 깊고 인품이 단정하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양반이었지요. 아내 정씨 부인과의 사이에 슬하에 2딸을 두었고 비록 벼슬은 없었으나 서당을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며 청빈하지만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홀로 사는 박씨 과부의 집에서였지요. 박씨는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30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생전에 장사로 제법 재산을 모았던 터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나 젊은 과부로 혼자 산다는 것이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늘 조심조심 살았고 낮에도 대문 밖을 잘 나서지 않았지요. 그런 박 씨의 집에 밤마다 검은 그림자가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을 개장수 한 씨가 목격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담을 훌쩍 넘어가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한 씨는 술이 덜 깬 탓에 그냥 지나쳤지만 며칠 후 또다시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밤 2경이 넘은 시각, 박 씨 집 담장을 넘어가는 사내의 모습.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밤 같은 시각에 말입니다. 한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아낙네들이 물을 기르러 모이는 그곳에서 이 기막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젊은 과부의 집에 한밤중 사내가 드나든다니 이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이장댁 머슴이 밤참을 먹으러 나왔다가 박 씨 집 쪽에서 나오는 사내를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검은 두루마기에 갓을 깊이 눌러 쓴 모습, 걸음걸이로 보아 양반인 것이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것인지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범인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간 아낙네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잊은 채 박 씨 과부 이야기에만 열중했지요. 저자거리 한쪽에서는 쌀을 파는 할멈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것 보게들, 내 사촌 동생이 박 씨네 옆집에 사는데 말이야. 요즘 밤마다 인기척이 심상치 않다더군. 낮은 웃음소리에 발소리까지. 과부가 혼자 사는 집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옆에서 듣고 있던 무명 장수가 허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런, 이 세상에 그런 염치 없는 것들도 다 있나. 그것도 양반이라는 자가 말이야.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담을 넘다니. 쯧쯧. 나무를 팔던 안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그냥 양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을 서당 훈장이라던데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 어찌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정말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기가 막혀서. 이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훈장이라니요. 그럼 혹시 김선비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니까요. 키가 크고 걸음걸이가 당당한 게 본 사람들 말로는 영락없이 김선비더랍니다.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는 두 사람이 원래 정을 통했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박 씨가 먼저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박 씨 남편이 죽은 것도 수상하다는 둥 온갖 억측이 난무했지요. 장터에서 돌아온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정씨 부인, 그러니까 김선비의 아내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고민 끝에 그 안악은 정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정씨 부인은 친구의 방문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친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인, 내 할 말이 있네만.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마을에 안 좋은 소문이 도네. 자네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김선비께서 말일세. 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친구는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밤 박씨 집을 드나드는 사내가 김선비라는 소문, 온 마을이 떠들썩하다는 이야기까지. 정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바느질하던 손이 떨려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우리 영감이 그런 분이 아니요. 분명 오해요.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네. 하지만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라네. 부인,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친구가 돌아간 후 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믿음직한 가장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 저녁 정씨 부인은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서당에서 돌아온 김선비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안색이 좋지 않았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저녁상을 받으며 김선비가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반찬이 수수하구려. 무슨 일이라도 있소? 정씨 부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입맛이 없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뺏겼다면?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경이 지나자 김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 나는 서재에서 글을 좀 읽다 자겠소. 먼저 주무시구려. 평소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늘 밤늦게까지 글을 읽거나 글씨를 쓰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이 나간 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사랑채로 가는 복도를 지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은 없었지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서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촛불만 홀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떨리는 발걸음으로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안채로 돌아온 정씨 부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첫째 딸을 낳던 날의 기쁨,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남편이 지어준 이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제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의 집을 드나들고 있단 말입니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사랑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선비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소리, 이불을 펴는 소리, 그리고 곧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 씻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야, 나 좀 보자꾸나.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들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네, 남편이 한밤중에 과부 집을 드나든다는 게 사실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이 이게 무슨 꼴이냐? 정씨 부인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똑똑히 알아보거라. 만약 사실이라면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소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마을 유림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마을 서당, 그러니까 김선비가 훈장으로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유림의 우두머리인 이 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일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한선비가 과부의 집을 드나든다는 것은 풍기문란이요. 유교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옆에 앉은 박 진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우리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최참봉이 주먹으로 상을 탁 쳤습니다. 당장 김선비를 불러 문초해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하고 아니라면 해명을 들어야지요. 회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선비와 박씨 과부를 불러 사실 관계를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해질 무렵 유림들은 무리를 지어 박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이미 마을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과부년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만. 양반의 채통도 없이 그런 짓을 하다니. 이 진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씨 과부, 나오시오. 당장 나와 해명하시오. 한참을 기다려도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뭐 하는 거요? 숨어 있지 말고 나오란 말이오. 그때 누군가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돌은 대문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돌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렴치한 것, 마을에서 썩 나가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김선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김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씨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인정하는 거요. 정말 매일 밤 저 집에 드나든 것이 사실이란 말이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요. 이 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선비의 채통도 없이, 훈장의 자격도 없이 어찌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소. 김선비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성난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당장 마을에서 나가시오.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소. 이튿날 김선비는 유림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서당 마루에는 마을의 양반들이 도열해 있었고 가운데에는 김선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진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선비, 그대는 정말 매일 밤 박씨 과부의 집에 드나들었소? 예, 그렇습니다. 김선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럼 박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오? 김선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로 한밤중에 과부의 집을 드나들었단 말이오? 박 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떳떳하다면 당장 사실대로 말하시오. 김선비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굳은 표정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말하시오. 최참봉이 다그쳤습니다. 우리가 그대를 믿고 아이들을 맡겼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할 것이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선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망발이오? 유림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럼 인정하는 것 아니오? 정말 박 씨와 간통한 것이오?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는 밝힐 수 없습니다. 김선비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회의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당장 관가에 고발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마을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정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채 눈가가 퉁퉁 부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 김선비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유림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 살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집안을 살려 주십시오. 이 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의 심정은 이해하오마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오. 마을 전체에 기강이 걸린 문제요. 바로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가보니 김선비의 큰딸 옥분이가 울면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옥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혼처에서 파혼을 통보해 왔어요. 아버지 때문에. 김선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6개월 후면 시집갈 딸이었습니다. 혼수까지 다 준비해 놓았는데 상대 집에서 파혼을 해온 것입니다. 정씨 부인이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옥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김선비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밝히는 순간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림들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사흘 안에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그날 밤 김선빈의 집은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선빈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림들은 내일 아침 관가에 고발장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간통죄로 고발되면 김선빈은 물론이고 박 씨까지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 부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안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옆방에서는 큰딸 옥분이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방에서는 둘째 딸 오키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지요. 가난해도 웃으며 살았고 힘들어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정 씨 부인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비밀인지는 몰라도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 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진실을 밝혀내기로. 남편이 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선비는 평소처럼 서재로 향했습니다. 부인, 먼저 주무시구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간 뒤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치마 저고리에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랑채 쪽을 살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서재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서재 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 박 씨 집으로 간다면 그럼 어쩌지?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똑똑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경이 지날 무렵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김선비가 나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담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 씨 부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뒷담을 넘어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정 씨 부인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골목을 지나 박 씨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박 씨 집으로 가는구나. 하지만 따라가야 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김선비는 박 씨 집 담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동작으로 담을 넘었습니다. 정 씨 부인도 담장 앞에 섰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안채가 아니라 뒤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담장에 매달렸습니다. 평생 담을 넘어본 적이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에 쓸려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담 위에 올라서서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채가 아니라 뒤편 헛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헛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헛간으로 가는 걸까요? 박 씨는 안채에 있을 텐데. 정 씨 부인은 더욱 조심스럽게 헛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그늘에 몸을 숨기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헛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무 문틈 사이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정 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정 씨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헛간 안에는 김선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가 가쁘게 들렸습니다. 김선비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거라. 약이 곧 듣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옆문이 열리며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약을 다려왔습니다. 고맙소. 김선비가 약 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아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안았습니다. 얘야, 약을 먹어야 한다. 쓰지만 참아야 한다. 아이가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아저씨, 전 이제 괜찮아요. 약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안 된다. 김선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나아야 한다. 내 아버지와의 약속이란다. 박 씨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비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 아이 때문에 선비님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있는데. 괜찮소. 김선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의 목숨이 내 명예보다 중하오. 이 아이만 살아준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정씨 부인은 문틈에 매달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 무슨 아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김선비는 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괴로워하며 약을 삼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를 돌보던 김선비가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오겠소. 약재가 떨어지면 말씀하시구려. 김선비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씨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오라버니께서 부탁하신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피해를 끼칠 줄은. 오라버니, 정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김선비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과의 의리요.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이요. 걱정 마시구려. 김선비가 헛간을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황급히 담장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이 담을 넘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정씨 부인은 다시 헛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그늘에 몸을 숨기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헛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무 문틈 사이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정씨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헛간 안에는 김선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가 가쁘게 들렸습니다. 김선비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거라. 약이 곧 듣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옆문이 열리며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약을 다려왔습니다. 고맙소.
김선비가 약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아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안았습니다. 얘야, 약을 먹어야 한다. 쓰지만 참아야 한다. 아이가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아저씨, 전 이제 괜찮아요. 약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안 된다. 김선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나아야 한다. 내 아버지와의 약속이란다. 박 씨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비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 아이 때문에 선비님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있는데. 괜찮소. 김선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의 목숨이 내 명예보다 중하오. 이 아이만 살아준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정씨 부인은 문틈에 매달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 무슨 아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김선비는 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괴로워하며 약을 삼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를 돌보던 김선비가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오겠소. 약재가 떨어지면 말씀하시구려. 김선비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씨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오라버니께서 부탁하신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피해를 끼칠 줄은. 오라버니, 정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김선비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과의 의리요.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이요. 걱정 마시구려. 김선비가 헛간을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황급히 담장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이 담을 넘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정씨 부인은 다시 헛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씨가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인, 어떻게?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그 아이는 누구인지, 제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헛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불빛 아래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열에 들떠 신음하는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웠습니다. 앉으십시오. 박 씨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두 여인은 아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조카입니다.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오라버니의 아들이지요. 조카라니요. 그럼 왜 이렇게 숨겨서 키우는 겁니까?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오라버니는 3년 전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지만 결국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지요. 정씨 부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아이만 제가 간신히 숨겨서 살렸습니다. 박 씨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 이 아이를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선비는? 오라버니의 친구였습니다.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지요. 오라버니께서 옥에 갇히셨을 때 선비님께서 마지막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부탁하셨던 겁니다. 정씨 부인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혼자 키웠습니다. 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부터 아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인데 좀처럼 낫지를 않았지요. 약값도 만만치 않았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선비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까?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제가 약방을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시고는 직접 찾아오셔서 물으셨지요. 김선비는 그날부터 매일 밤 헛간을 찾아왔습니다. 귀한 약재를 구해오고 직접 약을 다리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숨긴 것이 발각되면 자신도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선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고, 이 아이는 죄가 없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정씨 부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조차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부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셨을 겁니다.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면 온 집안이 위험해집니다. 부인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최소한 부인만이라도 화를 면할 수 있으니까요. 정씨 부인은 남편의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비밀을 지킨 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이모, 물. 박 씨가 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아이는 물을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열이 점점 더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약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비님께서 온갖 약재를 구해오셨지만 정씨 부인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씨 부인은 남편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김선비가 사랑채에서 나오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영감, 저와 잠깐 이야기 좀 나눠요. 김선비는 아내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알아챘습니다. 뒤뜰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섰습니다. 영감, 어젯밤 제가 영감을 따라갔어요.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김선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인, 모두 봤어요. 헛간의 아이도, 박 씨와 나눈 대화도, 그리고 박 씨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선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것을. 김선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을 지키고 싶었소. 이 일이 발각되면. 알아요. 정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김선비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박형은 내 평생의 벗이었소. 김선비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고 과거 공부도 함께 했지요. 그이가 영모에 연루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소. 정씨 부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옥에 갇힌 박형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 그이는 통곡하며 아이를 부탁했소. 김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발 죄 없는 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그날의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서나오. 죄수복을 입고 쇠사슬에 묶인 박형이 내 손을 부여잡고 애원하던 모습. 나는 약속했소. 형님,
걱정 마시오. 제가 반드시 아이를 지키겠소라고. 그게 3년 전 일이었군요. 그렇소. 김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형이 처형당한 후 그 집안은 멸문되었소. 박씨만 시집간 처지라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고 아이를 몰래 숨겨 키웠지요. 나는 멀리서 지켜만 볼 뿐이었소.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아이의 존재가 드러날까 두려웠으니까. 그런데 석 달 전 아이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래서 매일 밤 박씨 집을 찾아가신 거군요. 그렇소. 김선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돕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우리 집안도 화를 면치 못하오. 하지만 박형과의 약속을 내 형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을 저버릴 수는 없었소. 그래서 끝까지 침묵하신 거군요. 온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부인과 아이들이 역적을 도운 죄에 연루되느니 차라리 나 혼자 간통죄를 뒤집어 쓰는 게 나았소. 김선비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이런 남편을 만나 고생만 시켰소. 정씨 부인은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영감. 자랑스러워요. 제 남편이 이런 일이 있는 분이라는 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씨 부인은 남편을 따라 박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씨는 정씨 부인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헛간에는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했습니다. 김선비가 아이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약이 제대로 듣지 않고 있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씨가 울먹였습니다. 더 강한 약이 필요하오. 김선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재는 한양에서도 구하기 어렵소. 값도 엄청나고. 정씨 부인이 나섰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시댁에 전해 내려오는 옷가락지가 있어요. 그걸 팔면 약값은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부인, 김선비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건 시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지금은 이 아이의 목숨이 더 중요해요. 정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을 설득할게요. 하지만 부인, 이 일이 발각되면 걱정 마세요. 정씨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양까지 가서 약을 구해올게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다음 날 정씨 부인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급히 쓸 데가 있어 옷가락지를 좀 쓸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친정 조카가 중병에 걸렸는데 약값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씨 부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발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옷가락지를 내주었습니다. 꼭 갚거라. 정씨 부인은 옷가락지를 받아들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남대문 안 약재상 거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귀한 약재를 파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이 약재가 필요합니다. 정씨 부인이 약재 이름을 댔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아주 귀한 약재요. 값이 만만치 않소.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정씨 부인이 옷가락지를 내밀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옷가락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약재를 싸드리겠소.
정씨 부인은 약재를 받아 들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김선비와 함께 박씨 집으로 갔습니다. 약을 구해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약재를 내밀었습니다. 김선비가 약재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약재요. 어떻게 구하셨소? 묻지 마세요. 정씨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약을 다려요. 세 사람은 밤새 약을 다리고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워하며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처럼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효험이 있소. 김선비가 기뻐했습니다. 박씨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림들이 내일 관가에 고발장을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이대로 있다간 영감은 물론이고 박씨까지 죽게 될 텐데. 김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소. 이 아이를 지키려면 내가 희생할 수밖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의 출두 소식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밤중에 도착한 어사 일행은 곧장 마을 어귀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징소리와 함께 방이 붙었습니다. 3일 내로 마을의 모든 양반과 백성들은 어사또 앞에 출두할 것. 억울한 일이 있거나 고할 일이 있는 자는 나서라.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암행어사가 이 작은 마을까지 내려온 것일까요? 김선비는 그날 아침 일찍 박씨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감, 암행어사가 왔대요. 알고 있소. 김선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겠소.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소. 김선비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림들이 관가에 고발하기 전에 내가 직접 어사또께 사실을 아뢰겠소. 그럼 영감은? 죽을 수도 있소. 김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숨긴 죄는 멸문지화에 해당하니까. 하지만 어사또께서 사정을 들어주신다면 혹시 아이만이라도 살릴 수 있을지 모르오. 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요, 영감. 그럴 수는 없어요. 부인, 나는 이미 각오했소. 김선비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박형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선비로서 마지막 도리요. 부디 나를 이해해 주시오. 정씨 부인은 남편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했던 세월,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감, 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오. 김선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옥분이와 오키에게 아비가 의리를 지키다 갔다고 전해주시오. 그날 오후 김선비는 어사또가 머무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정씨 부인도 뒤따랐습니다. 남편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주막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림들도 와 있었고 마을 백성들도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저것 봐라, 파렴치한 놈이 나타났구나.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김선비는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좌우로 관속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선비가 어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김유신이옵니다. 어사또가 김선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위험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대가 김선비요?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황공하옵니다. 김선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가 매일 밤 과부의 집을 드나들었다는 것이 사실이요? 사실이옵니다. 주막 안이 술렁였습니다. 유림들이 분개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요? 어사또가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김선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다른 이유로 그곳을 찾았사옵니다. 그럼 그 이유를 밝히시오. 김선비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또 소인은 역적의 자식을 숨겨 키우고 있었사옵니다. 주막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역적의 자식이라니. 조용히 하시오. 어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계속 말하시오. 김선비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박 씨의 오라버니가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당한 일, 그의 아들을 박 씨가 숨겨 키운 일, 자신이 친구와의 의리로 아이를 돌봐온 일까지. 그래서 소인은 매일 밤 그 아이를 돌보러 갔사옵니다. 김선비가 말을 맺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도운 죄 달게 받겠사옵니다. 다만 그 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죄 없는 어린 것이옵니다. 어사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말한 역적 박 씨의 오라버니는 박문수라는 사람이요? 그러하옵니다. 어사또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이번에 암행을 나온 것도 바로 그 사건 때문이요. 3년 전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임금님의 어명이 계셨소. 재조사라니요. 김선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소. 어사또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조사 결과 박문수는 영모와 전혀 관련이 없었소. 오히려 그를 모함한 자들이 있었소. 어사또의 말에 주막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김선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사또가 문서를 들어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3년 전 박문수는 평안도 상인들과 거래를 하던 중 영모를 꾀한다는 모함을 받았소. 고발한 자는 같은 마을에 살던 최만석이라는 자였소. 최만석. 김선비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분명 박형의 장사 동업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렇소. 어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최만석은 박문수의 재산을 노리고 거짓 고변을 한 것이었소. 박문수가 처형되자 그의 재산을 모두 차지했지요. 이런 파렴치한 김선비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진노하셨소. 어사또가 말을 이었습니다. 즉시 재조사를 명하셨고 내가 직접 내려와 진상을 밝히게 된 것이요. 최만석은 이미 잡혀 올라가 국문을 받고 있소. 그럼 박형은? 억울한 누명이었소. 어사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문수는 결백하오. 임금님께서 복권을 명하셨소. 김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형, 당신은 역적이 아니었소. 정씨 부인도 밖에서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는 주막 뒤편에 숨어 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사또가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박문수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했소. 그러하옵니다. 김선비가 대답했습니다. 박씨 과부가 몰래 숨겨 키웠사옵니다.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오시오. 어사또가 명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박씨가 아이를 업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병색이 완연했지만 약을 쓴 덕분에 조금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어사또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박준이옵니다. 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준. 어사또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내 아버지 박문수는 역적이 아니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지. 임금님께서 이제 그 누명을 벗겨주셨느니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어사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이제 떳떳한 양반의 자식이니라. 어사또는 관속에게 명했습니다. 박문수의 복권 교서를 낭독하라. 관속이 교서를 펼쳐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으니 이에 그 죄를 씻어주고 관작을 회복시키노라. 그의 재산은 모두 유족에게 돌려주고 그를 모함한 최만석은 차명에 처하노라. 주막 안의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또가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선비, 그대는 목숨을 걸고 친구의 아들을 지켰소. 이는 참된 의리요, 선비의 도리였소. 황공하옵니다. 그대의 의로움을 임금님께 아뢰겠소. 어사또가 말했습니다. 마땅히 포상이 있을 것이요. 어사또는 마을 유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진사를 비롯한 양반들이 어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은 김선비를 파렴치한 자라 몰아세웠소. 어사또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소? 그는 친구의 아들을 목숨 걸고 지킨 의로운 선비였소. 이 진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사옵니다. 소문만 듣고 사람을 판단했소. 어사또가 계속했습니다. 진실을 알려 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정죄했소. 이것이 선비가 할 일이오? 유림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대들은 양반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오. 어사또가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 양반이라면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거늘 오히려 소문에 휩쓸려 죄 없는 사람을 몰아세웠소. 유림들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어사또가 주막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소문은 칼보다 무섭소. 한 사람의 명예를, 한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소. 앞으로는 함부로 소문을 퍼뜨리지 마시오. 밖에 모여있던 백성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또는 김선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대는 의로운 사람이요. 세상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소. 이는 모든 선비의 귀감이 되리다. 황공하옵니다. 김선비가 절을 올렸습니다. 박씨 과부도 나오시오. 어사또가 말했습니다. 박씨가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대 역시 오라버니의 혈육을 목숨 걸고 지켰소. 어사또가 말했습니다. 이제 박문수의 재산이 모두 돌아올 것이요. 그리고 이 아이 박주는
정당한 양반의 자식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요. 박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어사또. 어사또는 박준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박준아,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단다.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명예를 되찾으셨느니라. 아이가 어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또. 그리고 이분을 보거라. 어사또가 김선비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내 아버지의 친구이시고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주신 은인이시다. 평생 잊지 말거라. 박주는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은인. 김선비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박형,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떳떳한 양반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사또는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김선비, 임금님께서 그대의 의로움을 높이 사셔 벼슬을 내리시겠다 하셨소. 감히 받을 수 없사옵니다. 김선비가 황급히 사양했습니다. 소인은 다만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을 뿐이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시는구려. 어사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금님의 명이요. 거역할 수 없소. 어사또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김선비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사죄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이 진사였습니다. 김선빈의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들어섰습니다. 김선비가 마루에 앉아 있다가 이 진사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이 진사, 어인 일이십니까? 이 진사는 김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시오, 김선비. 내가 잘못 판단했소. 일어나십시오. 김선비가 당황하며 이 진사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이 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양반이라 자처하면서도 진실을 보지 못했소. 소문만 듣고 그대를 정죄했소. 정말 부끄럽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김선비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의로움을 의심한 것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이 진사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튿날은 박진사와 최참봉이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소. 용서하시오. 마을 아낙네들도 정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우물가에서 온갖 험한 말을 하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한 아낙이 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소문을 퍼뜨려 부인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정씨 부인이 아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아낙이 말했습니다. 저희 잘못이 큽니다. 진실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앞으로는 함부로 소문을 퍼뜨리지 마세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아낙네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김선비의 큰딸 옥분이었습니다. 파혼 통보를 해온 혼처 집안에서 다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진상을 알고 다시 혼인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집안으로 시집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김선비가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저희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옥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믿지 않고 소문만 듣고 파혼했잖아요. 그런 집안에 어떻게 시집을 가요? 김선비는 딸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그리하거라. 얼마 후 옥분이에게는 더 좋은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일로 김선비의 명성이 널리 퍼졌고 그의 딸과 혼인하기를 원하는 집안이 많아진 것입니다. 박 씨도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냉대하고 험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찾아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박 씨, 용서하시오.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박 씨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조카가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와 박 씨를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그들의 의로움을 칭송하고 그동안의 무례함을 사과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이 진사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김선비, 그대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요. 그대의 의로움을 우리 모두 본받겠소. 김선비는 겸손하게 사양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다만 마땅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박준의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귀한 약재 덕분에 열병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제 건강을 되찾은 아이는 밖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박준을 자신의 서당에 받아들였습니다. 직접 그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준은 총명하여 금방 그를 익혔습니다. 아저씨, 이 글자는 뭐예요? 박준이 물었습니다. 의로울 의자란다. 김선비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신 덕목이지. 박준은 의자를 몇 번이고 따라 썼습니다. 아버지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선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박 씨에게는 오라버니의 재산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최만석이 빼앗았던 재산이 법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박 씨는 그 돈의 일부를 김선비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선비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선비님 덕분에 조카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박 씨, 나는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오. 친구와의 의리, 그것으로 충분하오. 박 씨는 김선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서당을 하나 더 지어 기증한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서당 현판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의리서당. 김선비가 직접 글씨를 썼습니다. 김선비는 임금님으로부터 벼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고 마을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영감, 좋은 결정이에요. 여기서 우리 함께 아이들을 가르쳐요. 부부는 함께 서당을 운영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를 가르치고 정씨 부인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이 서당에서 공부했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몇 년 후 박준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박준은 급제 소식을 가장 먼저 김선비에게 전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제가 합격했습니다. 김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박준을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준아. 내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평생 은인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준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의로움을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큰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새겼습니다. 의리를 지킨 선비 김유신. 친구와의 약속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죄 없는 어린 것을 지켜내다. 후세의 길이 본받을지어다. 비석 제막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사또도 특별히 참석했습니다. 김선비의 의로움은 이 시대의 귀감이요. 어사또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본받아야 할 덕목이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김선비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다만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정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박주는 나중에 큰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을로 돌아와 김선비를 찾았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절을 올렸고 김선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도왔습니다. 김선비가 70이 되던 해 마을 사람들은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위해 헌신한 것에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흐뭇한 표정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바르게 자라준 것,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니라. 저녁 무렵 김선비와 정씨 부인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행복하세요? 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김선비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렇게 늙어가니 더 바랄 것이 없소. 저도요. 정씨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영감 덕분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김선비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의리를 지킨 선비, 친구와의 약속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사람. 그의 이야기는 후대까지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의리란 무엇인가?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가? 김선비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손가락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을 어귀의 비석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김선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의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진실은 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김선비는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도 친구와의 의리를 지켰고 그 진심은 결국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소문에 휩쓸리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지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조금만 더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의리와 정의로운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 이야기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